다음 계속해서 국제 표준화와 품질 인증 제도를 이어서 다음 제조물 책임과 품질 분임조, 품질 경영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품질 분임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물 책임입니다. 제조물 책임은 결국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입니다. 결국 결함이 생겼을 때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로 생기는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바로 제조물 책임입니다. 제조물 책임 말고 다른 말로도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게 제품 책임. 보통 제품 책임이라는 거는 저희들 품질 경영 또는 품질 관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제품 책임이고요. 제조물 책임은 바로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 제조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가 보험적 입장에서는 생산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말해서 법률적으로 보통 다루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조물 책임은 결국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잘못된 제품을 팔아서 손해를 끼쳤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제품을 팔았을 때 해야 할 수 있는, 즉 생산자 또는 이 잘못된 제품을 만든 책임자들이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S입니다. AS는 결국 상품 자체에 대해서 해주는 게 바로 애프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 하자 발생 시에 수리와 교환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주로 소극적인 소비자 보호입니다. 이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상품들은 결국은 처음부터 제품 설계나 또는 제품을 잘 만들어내면 의미가 없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는 바로 상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바로 고쳐준다거나 아니면 교환해준다거나 하는 게 바로 AS가 되겠고요. 두 번 리콜 제도가 있습니다. 리콜 제도는 결국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수리 및 교환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의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게 바로 리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출하된 제품이 안전 규격에 미달하거나 또는 안전 문제가 예상이 될 때 그 제품들을 회수해가는 그 방법이 바로 리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제조물 책임이 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결국 이 말 자체에서 그리고 정의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들인데요. 보시면 크게 정의를 한번 보시면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생산자, 판매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앞에도 많이 나왔지만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제품 결함입니다. 제품이 결함이 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제조물 책임인데, 제품 결함이라는 거는 결국 제품의 사용자 소비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결함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결함되어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를 끼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입니다. 결국 결함 상태라는 것은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과 소비에 있어서
얘기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바로 결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불량이거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것이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조물 책임에서 결함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이 부당하게 위험한 경우가 바로 불합리한 위험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상품을 구입한 통상의 소비자가 얘기하고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은 감수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위험은, 즉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조물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조물 책임은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 판매자와 또는 소비자, 판매자도 물론 중간에 생산자도 또 다른 앞에 있는 공급자에게서도 생산자도 받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가 지금 서로 물려있는 게 제조물 책임인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생산 또는 품질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함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은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자체, 생산에 지어진 제품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 제품은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고라든지 또는 표시라든지, 즉 사용을 언제 하고 언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바로 결함의 유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 자체의 결함은 크게 설계 결함과 제조 결함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설계 결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설계 결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조 결함이라고도 하고요. 즉 제품을 만들기 전 설계할 때 벌써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야기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설계 결함이라고 합니다. 설계 결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안전 설계에 대한 부족함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설계 자체에서, 제품에 대한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발생되는 게 안전 설계에 대한 부족함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얘는 안전장치 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는 중요 부품이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기술 수준 정도. 이 보통 설계 결함에 들어가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처음에 잘못했을 때 이 경우에는 제품 전체가 어차피 다 이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결함은 아주 큰 결함이고요. 제조상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의 결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결함은 결국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에서 잘못된 케이스, 그러니까 불량 검사를 했는데 불량품이 나온 이런 것들을 넘어간 케이스, 이런 것들이 바로 제조 결함이 되겠습니다. 결국 제조 결함은 품질 관리 부족하기, 이 몇 가지 예를 들면 안전 장치가, 이 벽기는 고장입니다. 고장이 돼서 제대로 안전 장치를 못할 때고, 설계 결함에서는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없어서 그런 거고요. 제조 결함에서는 장치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예로 조립 상태 검사 불량, 검사를 잘못했을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원재료 불량, 이런 경우가 보통 제조, 즉 만들어가고 있는 생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 및 표시 결함은 아시다시피
뭐 직업 설명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정보사항.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줘야지만 결함에 유형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 결함의 유형은 결국 항상 우리가 예측하는 것 이상 나오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점검 및 표시 결함 같은 경우에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조물에 대한 결함 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결함에 대한 유형이었고요. 지금 설명드릴 것은 제조물입니다. 결국 제조물은 보시다시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물은 원래 설계를 할 때 잘했다든지 아니면 제조할 때 문제가 없었든지 하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나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안전성의 결여가 바로 제조물 결함의 유형입니다. 앞에 얘기한 거는 제조물을 뺀 결함의 유형이고요. 지금은 제조물, 즉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결함 유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성에 대한 부족 상태입니다. 가실 책임은 앞에 나온 결함의 유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즉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제조를 잘못했다든지 정보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바로 가실 책임이고요. 보증 책임은 우리가 이 제품은 반드시 이 규격이나 또는 사용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지만 그걸 보증을 하는데 그 이상의 잘못된 게 나오는 경우, 즉 제조물에 대한 보증을 썼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되었을 때 그때 보증 책임에 대한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엄격 책임은 제품이 자기 할 일을 정확히, 즉 자기가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확히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지고 그 다음 사용서 설명서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 문제점 발생했을 때 엄격 책임이 또 제조물 결함의 한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조물 결함의 유형은 가실 책임은 앞에 아까 얘기한 결함의 유형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증 책임은 제조자가 이 물건에 대한 보증을 썼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엄격 책임은 사용 설명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책임들을 묻는 게 다 제조물 결함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품 책임 예방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예방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책임 예방 중에 이 첫 번째 PLP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전에 예방하는 거. 방어는 결국 사후에 제품 사고가 난 후에 방어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방책이 제품 책임 방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전 예방이라는 경우는 결국 사고가 발생 전 사고 발생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거고요. 책임 방어에서는 사고 후니까 결국 손해가 발생한 후 손실 발생 후 대처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라 제품 출하 전에 잘 할 것인지 아니면 출하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제품에 대해서 교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게 바로 제품 책임 방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제조물 책임이었고요. 그 다음 품질 경영 한 파트 중에 소그룹 활동 중에서도 품질 경영에서 얘기하는 품질 분임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품질 분임조는 동일 부서 내에서 자주적으로 품질 관리 활동을 하는 작은 소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서에
부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품질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소그룹으로 해서 특히 품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소그룹 이름을 품질 분임조라고 합니다. 전사적 품질 경영의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원 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품질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걸 항상 일깨워주면서 제품을 만든다거나 불량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개선을 한다거나 하는 품질 경영의 기본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결국 품질 분임조는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제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QC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세스 개선을 전개합니다. QC 도구는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속 성장 요소는 결국은 최고 경영자는 장기적인 품질 경영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명확히 한다. 결국 항상 나오는 품질 경영에서 나오는 거지만 최고 경영자는 항상 나오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최고 경영자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항상 품질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야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원들 그리고 다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업원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요. 근로자들이 장인정신, 자긍심, 애사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며 종업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항상 생산성 향상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게 바로 기업의 지속 성장 요소, 특히 품질 분임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층 간의 품질 경영 관계입니다. 결국 최고 경영층부터 밑에 현장 사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품질 분임조는 결국 이 현장 사원들이 하는 게 바로 품질 분임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소집단 활동들이 결국 중간 관리자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연구회라든지 품질 향상 이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이 영향이 최고 경영층에서 품질 경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 이런 전체적인 형태 이게 바로 계층 간 품질 경영 관계에서 품질 분임조가 밑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에 관한 전체 기업 문화에서 이 현장 사원들의 품질 분임조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항상 밑에서 바치고 있는 품질 경영 전체에 대해서 바치고 받침이 되는 게 바로 품질 기술 분임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품질 분임조가 필요하나 필요한 이유를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품질 분임조 활동은 품질 경영 활동의 핵심적 기초 역할입니다. 그래서 업무 개선을 통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ISO 9000, 뒤에 이건 ISO 9000 시리즈고요. 그래서 시리즈에서 전에 앞에 강의에서 얘기한 ISO 9001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 바로 품질 분임조 활동입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을 실현하는 실천적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품질 분임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품질 분임조 활동을 통하여 노사 하업을 꾀함과 동시에 전사 및 전 계층의 혁신 체계를 확립한다. 이게 바로 필요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니고요.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노동의 본원적 특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 다음 신바람나는 신산업운동의 기풍을 조성하여 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통 품질 분임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적 기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과 그 다음 품질 경영 시스템의 실현입니다. 결국 ISO 시리즈는 앞에 설명한 대로 잘 만족을 해야지만 다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도 이 ISO 9000 시리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매를 할 때도 유리하고 제품을 판매할 때도 유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실천적 조직이 품질 분임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동시에 전사, 전계층, 혁신체계 그 다음이
노동의 본원적 특성의 제고라든지 그 다음 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게 바로 품질 불인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문제 해결 절차입니다. 이게 한번 문제도 나오기도 했고 해서 품질 분임조가 문제 해결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총 10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선정을 하는데 이때 하는 게 바로 문제에 대한 파악, 문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도를 검토해서 그 다음 하는 게 우선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결국 문제에 대한 주제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품질 분임조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일단 우리 품질에 관련된 그리고 품질 경영에 관련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활동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 수립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 단계는 실시사항, 그 다음 및 일정 검토,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뭘 할 것이고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관련된 협력업체 와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이제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상황을 한번 파악하는 건데요. 여기는 당연히 데이터 수집에 의한 현재의 상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고 그 다음 여기에 관련 문헌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게 바로 현상에 대한 이제 파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느냐 확인을 한 뒤에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방법에 의한 중요한 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뒤 강의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할 건데요. 일단 우리의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에 있어서 여기 어떤 이상점이 발견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제를 정하고 나서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을 하고 나면 현재 우리 공정 과정, 그러니까 공정 프로세스가 어떤 상태인지에 관련된 정확한 현상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을 하고 샘플을 뽑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적 방법에 의한 어떤 무엇이 있는지 요인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분석이 되었으면 이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고쳐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겠고요. 결국 목표 설정은 목표에 대한 항목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목표치, 즉 정확하게 어떤 값을 찾아야 된다는 목표치를 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언제까지 할 것이다는 기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이 목표에 대한 설정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국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가 뭐 관리도를 이용하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든 원인이 분석이 되면 이거 원인, 그 잘못된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거는 해결이 아니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라.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항목들, 어떤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 우리는 목표 값을 어느 정도에 맞출 것인지, 보통 뭐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값을 맞출 것인지, 그 다음 우리가 이 제거하기 위해서 기한을 얼마나 정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해결 절차의 5단계고요. 그 다음은 6단계부터 10단계까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 목표를 설정한 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인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 수립 및 실시 같은 경우에는 대책안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 어떤 게 제일 좋을 것인지, 우리 기업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실시 방법에 대해서 검토 및 그리고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 수립 및 실시는 결국 어떤 대책안을 여러 가지 대책안 중에서 검토를 하고 하나 채택을 하고, 그 다음 그에 대한 실시 방법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그대로 그 실시 방법에 대해서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목표 설정 끝나고 대책 수립 실시를 한 이후에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앞에 목표 설정에서 정한 목표치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목표치 얼마나 근접했나 이거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개선 전후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개선 전과 후가 얼마만큼 차이가 생겼는지, 이게 이 실단계가 바로 목표 달성 여부 체크가 회사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여부 체크를 한 이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 파악을 하는데, 여기는 유형과 무형에 대해서 둘 다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기업 내에서의 어떤 격려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효과 파악해서 다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표준화 시킵니다. 그거를 전체 이 표준화는 결국은 ISO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ISO 시리즈에 맞게 얼마만큼 기록을 잘해두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구매자가 와서 보더라도, 판매자가 와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기업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표준화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표준화시키는 표준화의 제정 및 개정. 그다음 효과 지속을 위한 관리 방법, 검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후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리 방법을 만들어 두는 게 바로 표준화 및 사후 관리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이 반성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거와 함께 결국 결과를 정리하고 그 다음 보고서 형태로 발표를 하고, 이게 결국 올라서 중간관리자, 그리고 중간관리자의 보고 끝난 이후에 최고 경영자에 올라가서 결국 하나의 기업의 방침으로 다시 내려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전체 절차가 결국 이렇게 밑에서 품질 분임조들이 이 문제 해결을 한 이후에
표준화 사후 관리를 끝낸 후에 모든 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관리자들에게 이 발표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그리고 기업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었는지 하는 것까지 보고 하게 되면 품질 분임조가 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끝나는 것이고요. 이상이 품질 분임조에 대한 문제 해결 절차까지 해서 품질 분임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